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대표 나승성. 네, 오들입니다. 귀엽게.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1216 주택 안정화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가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 정부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읽으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건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크게 테마가 그때 네 곡지였죠. 혹시 뭐뭐 기억해요? 첫 번째가 대출 규제. 두 번째가 보유세, 양도세 관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힌트 하세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위한. 네 번째가 이제 공급 확대 정책. 예, 확대 정책. 역시 네, 학습 효과가 무섭네요. 자, 대출 규제 강화 중에서 혹시 주요 내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간별로 그렇죠. 9억 원 이하는 40%, 초과되는 거는 20%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감정가액의 40%였는데, 자, 9억을 초과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9억 초과 안 되는 부분은 기존처럼 40%, 9억 초과되는 부분은 20%를 해서 담보를 좀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주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15억이 넘는 주택을 초고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5억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아예 안 해준다. 금지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하기 1년 전부터 산 경우에는 재개발 목적상 10억이 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해 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DLSR. 자, DLSR은 총 부채 상환비로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DSR 같은 경우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옛날에는 법인 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권이라도 은행하고 비금융, 예컨대 이제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경우는 60%까지 대출이 허용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40%로 좀 낮추어라. 그래서 이제 뭐 신용 대출 받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그렇죠. 나의 빚에 대해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그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건데, 그걸 따지는 건데, 여기서 부채라는 것은 총 부채를 의미해요. 뭐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했다면 그 모든 그런 걸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 여력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 일시적 이주택 기준이 뭐였죠? 일시적 이주택은 자, 옛날 주택은 몇 년 내 처분해, 이사하고 나서 2년 내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3년 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에 이사 갈 때, 집을 사놓고 새 집 이사 갈 때는 2년 내 전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뭘로? 1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주택도 1년 내에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새로 주택에 들어갔을 때도 9억 초과 무주택 세대주 경우에 2년 내 전입에서 1년 내 전입으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자, 옛날에는 2년 내에 팔면 됐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는데 1년 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약간 시간이 빨라짐으로써 약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택 구입 목적을 이제 사업자 대출인데, 옛날에 사업자가 개인은 대출이 좀 제한이 되고 사업자는 대출이 좀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조차도 이 대출을 이용해서 법인 이름으로 대출을 그렇죠. 주택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자 대출인데, 이번에는 주택 구입 목적을 이제 정관에 표시하겠죠. 이제 그 사업자의 그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대출을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택 임대 사업 하면서 그 주택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RTI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월세를 받은 그걸 가지고 대출을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RTI예요. 네, 그게 RTI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1.25배에서 1.5배로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 대출이 1,000만 원이면 대출에 대한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면 1,500만 원까지 월세를 받아야만 대출을 해주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대출을 아무래도 좀 어렵게 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7번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자,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 비싼 집을 자기가 전세 자금을 전세를 끼고 사요. 집을 사놓고 자기는 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자기도 전세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자기가 자기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를 끼고 산 상태에서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있으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이 주택금융공사라든가 허그에서는 제한이 있었어요. 9억이 초과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5억 한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울보증은 그런 제한이 없어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해서 5억이 넘어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주택금융공사나 허그처럼 이렇게 좀 해주라. 국가에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9억이 초과를 된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 경우는 전세자금을 어떻게 하겠다? 회수해버리겠다. 네. 그러면은 자기 전세 살 돈이 없죠. 그러면 월세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뭐 그렇게라도 하려면 하고, 그다음에 2주택 보유 시에는 대출금을 또 회수하겠다. 여기는 금액 제한이 없어요. 1주택 때는 9억이 초과, 2주택인 경우는 주택 금액에 관계없이 이런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전부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주택 2개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 받아서 또 그냥 전세 사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회수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전세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2주택을 다 전세 끼고 살고 네. 자기는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내가 이제 그렇죠. 갭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그 거죠. 부분을 이제 그죠? 막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출 규제 강화는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투기 지구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대출 규제 강화에서는 뭐 물량이 크게 나올 만한 것은 2년 내 처분하도록 한 것을 1년 내 처분하도록 하기 때문에 좀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나올 부분이 없나요? 이제 대출 받아서 신규 회수를 하니까 그 주택을 팔아야죠. 그렇죠. 사는 거. 그럼 네. 여기에서는 물량이 나오죠. 여기도 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당하면 자기가 갈 데가 없기 네. 때문에 주택 하나를 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나올 물량이 부분이죠. 나올 수 있겠네요. 좋은 지적이네요. 역시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양도세 강화인데 종부세율을 올렸어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자, 한 가구를 가지면 한 주택 하나가 있으면 9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갖고 있으면 6억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낮아지면서 그 6억 초과된 금액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면 여기 자 일반을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 서울은 다 조정이니까 한 가구일 경우에는 3억이라고 하는 것은 12억 이내라는 거죠. 9억을 빼고 나머지 3억까지. 그래서 9억을 뺀 나머지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은 0.6%니까 얼마? 180만 원. 네. 옛날에는 150인데 180만 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컨대 15억이다. 15억이면 9억 빼고 6억이니까 얼마죠? 옛날에는 420만 원에서 480만 원, 60만 원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두 개다. 서울은 다 조정지역 이상이니까 두 개의 주택이 있으면은 자 6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는 자 두 개인데 하나는 12억짜리고 하나는 9억짜리다. 그럼 여기서 6억을 빼면 6억이고 3억이 돼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9억이죠. 그러면 구간대가 9억이면은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현재 1.3%인데 1.6% 올리면 얼마인가요? 6954 1444만 원 6954 144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1400. 그 다음에 이제 12억이 넘으면 1.8에서 2%로 늘어나요. 예컨대 아까 그런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이익이 양도 차익 그 계산하는 게 예컨대 20억이 나왔다. 쉽게 계산해서 그러면은 내년에는 2,4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1.8%면 3,600이 되는 거죠.
여기는 4천만 원, 4천만 원 되네요. 네, 4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는 아까 봤을 때 뭐 50, 60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근데 어찌됐든 여기는 1% 정도, 여기는 2%, 여기는 2%, 여기는 3%, 막 이렇게 올리는 거죠. 0.3% 올리는 거죠. 어쨌든 종부세를 올리겠다. 그래서 종부세를 강화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좀 차단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조정지역의 2주택자이면서 종부세 세부담 상환율이 200%에서 300%. 자, 이건 뭐냐면 갑자기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 부담이 예컨대 100만 원짜리 종부세를 작년에 냈는데 올해 갑자기 4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00%. 그러니까 400만 원 나와도 2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됐어요. 한도. 근데 내년부터는 300% 올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부세 대상이면서 종부세인데 1주택자가 고령자인 경우에는 합산 공제율을 확대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고령자인 경우는 자 자기는 한 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신문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네. 자기는 수입이 없는데 종부세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집을 유지하라는 거냐 세금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60세에서 65세, 65세, 70세, 70세 이상으로 나눠 가지고 고령 경우는 그 공제율을 10에서 20%씩 10%씩 다 늘려줬어요. 10%씩. 세금을 뭐 제가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령 기간 60세 이상의 경우는 10%씩 기존보다 올려줬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정부 세율이 상향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에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가격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10%씩 할인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쉽게 이 고령자 수입이 없는 고령자 측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오른 자체에서 내리니까 그렇게 그렇죠. 많이 효과가 없을 거다는 얘기죠. 10% 내렸지만 여기서 자체가 이게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시 가격도 올리고 거기서 공시 종부세율도 올려버리면 10% 할인해준다고 해서 크게 아마 체감되기는 굉장히 부담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년에 자기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어떤 월세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없거나 그 다음에 자식들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도 노인들이 종부세 부담 때문에 물량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시가격이 현실화인데 현재 기존에 보면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 68.1%, 단독이 53%, 토지가 64.8%였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9억에서 15억까지는 70%까지 올리고 15억에서 30억은 75%, 30억 이상인 경우는 80%까지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고 요거 올라가면 결국은 종부세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자, 양도세는 지금까지 9억 밑으로는 1세대 1주택이면 9억 미만이었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9억이 초과되면 최대 장특공에 대해서 80%까지 기간에 따라서 인정해줬어요. 예컨대 10년을 보유하면 80%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는 보유만 했어도 장특공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거주 요건을 추가해가지고 거주 요건을 추가를 하겠다. 언제부터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요. 네. 그래서 자 10년 거주는 2년을 보는 거죠? 2년, 3년부터 하니까 그죠? 그렇죠. 2년. 네. 자 그러니까 2021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자기가 보유 기간은 이 요건을 갖춰서 다 갖췄다, 10년을 갖췄다 하더라도 네. 자 자기가 거주 기간이 이때부터 다시 거주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3년 이상에서 4년 사이면 12% 인정돼요. 그럼 이때부터 거주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거주는 안 봐요? 그 전에 거주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전에 거주하신 분? 그렇죠. 그건 인정해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유만 한 경우, 네. 자기가 살지 않고 네. 보유만 한 경우는 이렇게 이제 네. 그 퍼센트가 나눠지고 보유 기간은 절반 줄어들고 거주 요건이 네. 추가되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신 분한테는 그 전에 팔으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좀 물량이 나올 걸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 1세대 1주택의 장특 적용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돼요. 네.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2018년 9.13 대책인데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부부터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자, 2021년 1월 이후로는
거주 40%, 보주 40%게 각각 이 세분화돼요. 네. 세분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만 하고 있고 거주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처분해야 좋겠죠. 네. 그래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 안 되고 그 전권은 보유만 해도 되는데 이 이후로는 거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하는 공제를 보게 되면 자, 이 9.13 대책이 나오고 사신 분은 이때부터 2년을 이 대책 나와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2년을 채우려면 지금 시점 2019년 12월 말이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2년을 채우려면 일이 넘어가 버려요. 2021년.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9.13 대책,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2년인 2021년 1월 이전 내에 그러니까 즉 내년이죠. 2020년 이 기간 동안에 팔아야 이 장특공을 다 받는 거예요. 네. 80%를. 네. 그렇지 않고 이 기간을 넘어버리면 요거의 기간에 따라서 다시 자기가 장기 보유 공제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량이 이때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2021년 1월 1일부터니까 2020년 연말쯤에 그래서? 이때 연말쯤에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면 조정지역하고 일시적 이주택자인 경우는 기간이 단축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여기서 나왔죠? 자, 여기 1년 자. 처분. 신규 주택은 1년 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내 양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이 조정지역에서는 2년 내인데 일반 지역은 3년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기간이 단축되었다. 네. 그 다음에 나번에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자, 이거는 올해 2019년 2월 17일부터 신규 등록부터 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를 해라. 옛날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를 안 하고 기간만 채우고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됐죠. 그런데 지금부터 2019년 12월 7일부터 임대사업 등록하는 주택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되고 나서 실제로 거주를 해라. 그러면 집이 두 채가 있어서요.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 이제 사업자 등록 그걸 했어요.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하는데 얘를 비과세 받으려면 이 집에서 안 살고 내가 임대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쵸. 2년 들어 살아야죠. 그죠. 네. 원래 살고 있는 집이 있어도 네. 임대주택을 받으려면. 네. 임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네. 네. 그 다음에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포함된다. 옛날에는 조합원 입주권만 이 대출이라든가 청약 시, 그 다음에 세제상, 세법상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때 주택으로 봤는데 분양권은 안 봤어요. 분양권은 어쨌든 일종의 기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이제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시 포함된다. 그래서 내가 집 하나 있고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권을 파면은 양도세가 어떻게 돼요? 양도세. 플러스 10%. 플러스. 2주택에 대한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집이 두 개 있으면 플러스 20%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시 이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미만의 양도세를 인상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주택 외에는 토지라든가 상가에 대해서는 1년이 안 돼서 팔면은 양도세가 50%, 2년 안에 팔면 40%, 2년이 넘으면 기본 세율로 갔고요. 근데 주택은 옛날에 1년이 안 됐던 40%, 그 다음에 2년이 안 되면 2년이 안 되더라도 1년만 넘으면 기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안 될 경우에 40%에서 50% 올리고, 그 다음에 2년이 안 되면 기본에서 40%로, 그 다음에 2년이 넘어야 기본 세율로 가고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잘 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게 이번에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 소유주한테 팔으라고 하는 시그널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조정지역에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 즉 두 채면 10%, 세 채면 20% 이거를 부과를 했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2020년 6월 30일까지 파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팔 경우에 양도세 중과 10% 20% 중과를 배제하고 또 뭔가 장기 특별공제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팔으라고 하는데 저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이유가 10년이 안 됐거든요. 팔고 싶은 주택이. 그래서 이 10년 보유한 물건에 한해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물량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장특도 적용되고 중과도 배제해주기 때문에 10년 이상 오래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려고 내올 것 같아요. 그 대신 6월 30일까지. 네. 그럼 이제 6월 6개월 30일 정도 남은 까지니까 거네요? 그 전에 내놔야 되겠죠. 네. 4월, 5월달. 내년에 빠르면 3, 4월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이 보유세, 그 다음에 종부세 기준 시점이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3, 4, 5월달 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량이 가장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책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인데, 자, 분상제 적용을 확대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큰 영향은 제가 보기에 없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동작구는 여기 포함이 됐어요. 옛날에는 다 될 거라고 규제했다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12, 16 대책 때 동작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에 포함이 됐다. 그 다음에 근데 9구역은 빠졌었는데 그럼 다 들어간 거죠? 9구역은 이제 9구역, 들어가겠죠. 11구역, 그죠? 3구역은 어차피 내년에 일반 분양 할 거니까 여기는 빠져있고요. 9구역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9구역은 아마 분상제 하지 않고 그냥 선분양 갈 것 같아요. 네. 선분양 가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고가주택 자금 출처 조사, 그 다음에 법인 탄로 혐의 검증인데, 법인 탄로라고 뭐냐면 이제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법인으로 옮겨놔요. 법인으로 옮겨놓으면 법인 그 양도세가 내가 법인한테 줄 때 양도세를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나중에 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나가지만 어쨌든 효력이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있었고, 다주택자들은 여러 가지 뭐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자금 출처 전수 조사하고 법인 탐구 혐의를 검증을 한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출처는 현재 3억이에요. 조정지역 대상 지역 3억이고, 비규제 지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6억, 비규제 지역에서 6억이 되고, 그러면 자금 출처 대상이 되고요. 항목도 구체화했어요. 옛날에 뭐 증여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구체화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비규제나 그냥 3억 되는 데는 증빙자료는 냈지 않고 그냥 전에처럼 그냥 서류만 내면 되는 거죠? 아니죠. 거기도 증빙자료를 다 내야 돼요? 항목 구체에다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증빙자료를 요구한다고요. 투기 지역에 대해서 9억 초과금만 그런 건가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볼까? 됐어요. 네. 증빙자료 제출은 이제 뭐냐면 자금 이체 내역서라든가 예금 잔고 증명서 막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자금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계획서를 다 써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 구청에다 낼 것 같아요. 여기 신고시 요거 하는 거. 네. 투기 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우리 오드리 델포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9억이 넘는 부분, 네. 초과된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약 제한 강화에도 10년 이제 기존에 뭐 좀 제한이 이제 아까웠었는데 10년을 하고 재당첨 기간도 옛날에 5년인데 지금은 10년, 7년 이렇게 투기는 10년, 조정은 7년 이렇게 했고요. 임대 등록제도 강화인데 이거 뭐냐면 자 옛날에는 25평 이하 그러니까 조그마한 평형들 13평, 15평을 임대사업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금액이 6억이 넘는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보유에 관련된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물론 종부세에서 배제를 해줘요. 일정 규모 이하면은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이 했는데 어쨌든 이 취득세를 좀 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급 확대는 뭐 서울에다 뭐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 좀 많이 해서 그다음에 공정을 좀 단축도 하겠다. 그다음에 준공업도시 뭐 여러 가지 그런 규제책이 나오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소관사항이라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보면 대출 때문에 고가주택을 못 살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만 쪼여서 계속 다주택자들 너희들 집 팔아라 하니까 법인으로 돌리고 자식한테 증여하고 마누라한테 증여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버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한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주택 임대사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실거래조사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과태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나올 물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쭉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 뭐냐면 다주택자를 이제 쪼이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 주택 무주택자도 쪼여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9억 초과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막겠다. 15억짜리 초과되는 거 주택담보대출 금지.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6억밖에 없는데 15억짜리 살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거의 7억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9억이죠. 9억이죠. 근데 9억이 대출 나올까요? 아니요. 안 그리고 나오죠. 어느 정도 또 소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무튼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으고 회사에서 뭐 주고 뭐 하더라도 신용으로 끌어모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못하게 해버리면 돈 없는 사람은 15억짜리 이상은 살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도 규제 대상이 돼요. 내가 예컨대 12억 있는데 3억 대출 받아야 되는데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억짜리 있죠. 9억짜리. 자 9억짜리는 담보를 이제 넘는 부분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거는 중저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해야 되는 앞.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 시내에서 특히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 아파트들 있죠. 예. 나홀로도 상관없어요. 200세대 이상 뭐 그런 정도 되면 그냥 그런 거는 5억, 6억 있다 그러면 그냥 사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은 이 규제가 뭐냐면 전부 9억짜리 이상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주택이든 두 주택이든 또는 무주택이든 전부 9억 이상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저가가 혜택 볼 수 있어요. 이 반사효과가.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보면은 9억 이하 되는 쪽으로 이제 뭐 매수자들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니고 그냥 서울 말고 경기도권에 있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그쪽으로도 이제 뭐 네.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가급적이면은 저는 지방이나 경기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가급적이면 서울 시내에서도 한강변. 근데 한강변은 9억 이하짜리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3248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았던 강북 있죠, 강북. 강북에 테마 형성이라든가 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 5억, 6억짜리 있다라고 하면 34평 기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사놓으시면 오히려 이제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또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그쪽이 또 9억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유세가 나오는데 보유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빼먹은 내용 있나요? 아니요, 이제 뭐 어느 정도 됐고 그러면은 내년이 2020년 내년에 이제 그러면 이제 경자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도 있고 규제도 있고 뭐 공급 확대도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조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는지 다들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다 맞췄는데 앞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강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한강변, 예컨대 뭐 반포, 압구정, 한남, 용산, 이천, 여의도, 뭐 좀 마포, 성수동, 흑석동 요 일대는 제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규제가 나오면 주춤해요.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상담하시는 분 중에서도 흑석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옛날에는 종부세를 안 내신 분이 많았는데 흑석동 아파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종부세 내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한 200만 원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내시던 분이 200만 원 내려고 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크게 느껴지죠. 네,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담을 가끔 하시는데 이제 돈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1년에 200 내고 갖고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입이 없으신 분한테는 그게 또 이제 만만한 부담이 되는 거죠. 자식들이 보태주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종부세를 올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9억 언저리에 있는 9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분들이 갈등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흑석동에도 보면 9억에서 15억 사이 거리가 이제 그런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또는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좀 고민 끝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물론 내년에 4, 5월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뭐 저도 민주당이 이길 걸로 보는데 민주당이 이기면 이 정책이 계속 굳건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다주택자들은 팔 수 있는 기간이 아까 얘기처럼 6월 30일 이전에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그 전에 2020년 연말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하반기에서 상반기에는 물건이 좀 나오고, 하반기도 나와서, 좀 나오고. 네, 그러면은 물량이 좀 나온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가격이 조금 뭐 떨어질 수 있는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폭이 적어진다 이런 예상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네. 정 대표님도 오드리 대표님도 물량을 보시면 돼요. 물량. 지금 후석동에 물량이 많나요? 지금 많진 않죠. 물량이 지금 없어요. 한두 개 이렇게 매매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징조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오는 대로 쪽쪽 이렇게 다 거리가 되면 그다지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횡보합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치고 올라가 눈치 보느라고 치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래서 횡보합 정도 보고 살짝 미끄러지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이 계시면 그거를 기회로 활용하세요. 살 수 있는 기회로. 옛날처럼 그 물건이 없을 때 또 물건이 없을 때 한탄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량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기회가 오면은 9억에서 15억대 사이는 내년에 물량을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예의주시하게 보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역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어떤 역이 좋아져요? 돼도 돼요. 강북에서 지하철역에 10분 거리에 있는 지하철 그런 역에서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아파트 같으면 5, 6억대 중저가가 있어요. 강북에도 보면. 예컨대 같은 서울 시내 아파트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35, 6억을 하는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34평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5, 6억짜리가 있으면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돼요. 같은 서울 시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할 때 보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출퇴근하고 거기서 똑같으나. 그러니까 자기 돈에 여러 개 맞춰서 5, 6억대는 34억 있으면 서울 시내는 지하철역이 걸어서 10분 거리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저는 질러도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억 이하에서는 좀 사셔도 될 것 같아. 이런 좋은 지역에 강남, 물론 강남에 9억 이하는 없었겠죠? 그렇죠. 흑석동도 9억 이하가 없어요.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저 조금 쫙 위에 그런 쪽 몇 말고 군데 있어요. 좋은 지역에 예. 여기에서 몇 분 이내? 10분 이내. 거의 한 15, 20분. 10분 이내에 이런 그 9억 이하짜리가 언저리가 있다 그러면은 사세요. 괜찮고, 그 대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예컨대 15억을 살짝 벗어난 거는 좀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왜냐면 15억짜리 사실 10억짜리 사시는 분은 12억, 13억대 파신 분이 와서 사셔야 되는데 없어요. 안 팔리니까. 그런데 좌우에 있는 금액이 뭐 30억, 뭐 40억, 50억, 60억 이런 물건들은 또 의외로 팔릴 수도 있어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물건을 줄 수가 있어요. 금매물 나온 것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9억에서 12억짜리가 참 철신이 애매하다. 6, 7억대는 그냥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 덤비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냥 갑자기 든 음. 생각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 이제 집값이 여기에서 뭐 안정화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름폭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책이 쭉 이렇게 가다 보고 보면. 이제 지방이라든가 좀 인기가 없는 지역 예. 그런 쪽은 좀 낙폭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물건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가급적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가급적이면 뭐다? 인기 많은 지역.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잖아요. 가치 투자하면 좋은 지역, 좋은 생활 권역,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 이런 것 쪽에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는 서울 중심지로, 서울 외곽도 말고 중심지로, 특히 한강변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크게 제가 물량을 써놓은 거는 내년에는 사실 분이 잘하면 주도권을 갖고서 물량 나오는 쪽쪽 좋은 물건을 골라서 잘 사시면 되고, 제가 저번 유튜브에도 이야기했어요. 금매는 그냥 사셔도 돼요. 예컨대 이 시세보다 3, 4억 싸게 나온다? 그냥 사세요. 그럼 얼른 잡아야죠. 네, 그런 물건 없어요. 제가 부동산 한 지 4년 넘었지만 그런 물건 두세 개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나오시면 바로바로 사시고요. 그런 건 항상 이 촉각을 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충 보는데 전반적으로 영향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영향은 있을 것인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편차가 크게 낙폭 하는 데도 있겠지만 서울 중심권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옛날처럼 막 1년에 막 3, 4억씩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주춤주춤 그리고 출렁출렁 할 때 사실 수 있는 부분은 그 잘 선택하면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현금 보유 전략도 필요하다. 실탄을 좀 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급매물 나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시테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네. 뭐 마무리 네. 하고. 그래서 내년 경자년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경자년에도 이를 한번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재테크를 잘 하신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흑석동은 많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끊임없이 흔들림없이 이제 왔는데 내년에 이제 이 규제책 이게 이것도 안 먹히면 무주택자들 그 다음에 저렴한 그러니까 물건 9억 이하짜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시고 현금 있으시면 좋은 물건 보이면 과감하게 질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흑석동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5분 안짝이면 더 좋고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주의 깊게 보시다가 좋은 투자 성과를 내셔서 내년에 경자년에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자르실 거죠? 안 끝에 거? 자를 건데? 네?